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국제 정세와 국가 안보 얘기해보는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중동에서 좀 큰 뉴스가 있었어요. 그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일행이 탄 헬기가 추락을 해서 대통령이 사망을 했죠. 근데 일단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뭐 악천후로 인한 뭐 기술 결함 이런 것들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약간의 음모론 같은 것들이 또 퍼지고 있잖아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란 하면은 강남의 테헤란로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의 테헤란에 가면 또 서울로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했다, 외교부장도 사망했다 충격을 받았는데 사건의 초기하고 지금 5월 19일부터 지금 한 5일 정도 경과됐잖아요. 지금 단계하고는 사건의 그 원인을 진단하는 데는 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추락한 헬기의 잔해라든지 또 일정 시간 한 5시간 생존했다가 그 비행기 탔다 헬기 탔다 생존한 사람의 증언이라든지 그 녹음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기상 악화로 인한 충돌이라는 이런 분석에 제일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가 그 진실을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헬기도 그 블랙박스 기능을 CCTV 같은 게 있어요. 있고 그 여러 가지 잔해를 보고 어떤 내부 폭발에 의한 건지 충돌에 의한 건지 또 특히 그 녹음이 돼 있다면 그 녹음 CCTV 녹음이 폭발음이 들렸다든지 충돌해서 이런 것이 이제 분석이 가능한 시간이고 그 잔해를 수습했기 분석을 했고 이란 정부 당국이 있던 폭발 가능성 외부의 어떤 기획에 의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죠. 그런 부분에 고려한다면은 저는 기상 악화에 의한 어떤 사고로 이렇게 봐요. 헬기는 사실 기상 악화가 되면은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동 수단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그런 점에서 기상 악화인데 제가 사건을 제 나름대로 판단한다면은 그날 9명이 그 헬기에 했는데 4명이 VIP가 있죠. 대통령과 외무장관과 종교 지도자와 그 지자체 장관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4명은 거기에 또 그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요원, 보안 또 이런 요원들이 있는데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사 악화해서 뭐 그럭저럭 운행할 수 있다는 거하고 절대 안전해야 되는데 이란 대통령 경호실에서 100% 안전해야 헬기를 이륙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 바다를 가도 해무가 끼거나 안개 끼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은 헬기 이동은 극도로 보수적으로 이륙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기상 악화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지 않았냐. 이런 누구한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이란의 어떤 대통령실 경호하고 이 헬기의 그 이륙을 판단하는 데서 안이하게 판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아주 뭐 좀 더 또 그 대통령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우리가 했다는 세력도 없어요. 그 중동 질서로 보면 뭐 테러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했다 해서 자기들의 무용담 또 자기들 세력 합박을 과시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지금은 크래시, 그 기상 악화에 따른 어떤 충돌로 보고 인재라고 봅니다. 인재. 그 이륙 안 시켜야 될 기상인데 이륙시킨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필이면 이제 대통령이 탄 헬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란에서는 좀 미국 탓을 하는 모양새예요. 그 탓하는데 보면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15년 이후에 최근에 와서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는데 외화 사용 또 이란 국유 재산을 동결을 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원유 대금을 한 8조 원 정도 동결했다 최근에 풀어준 적이 있고 그래서 이란의 어떤 경제적 제재를 핵무기 개발을 관해서 많이 했죠. 경제 제재를 많이 해서 이란이 이제 정부 당국은 그래서 좋은 헬기를 구입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또 거기에 맞는 부품을 수입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조금 옹색하죠. 옹색하고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이란의 태도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서가 많기 때문에 이 사고도
미국과 간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이란이 대외 노선에 있어서 이렇게 반미의 노선을 걷겠다는 메시지지. 그 미국에서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헬기 떨어졌는데 헬기 부품 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건 좀 옹색한데 이거는 이란의 경호실의 책임이에요. 경호실이 그 판단을 못하고 또 혹시 외부 테러가 뭐 폭탄을 자격했다 해도 그 대통령 헬기를 경비 책임도 이란 대통령 경호실이 지고 있거든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이란 경호실이 대통령 경호실이 직무를 조금 살펴볼 부분이 많다.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 주장은 이게 미국 헬기인데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 하다 보니까 뭐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됐다. 뭐 이런 주장인 건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어쨌거나 경호실이 책임을 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좀 어색한 면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이란의 2인자로 불린다고 하도 저는 이란의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해서 최고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란 정치 체제를 이해할 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란의 정치 체제가 왕정이었다가 팔레비 왕정이 있다가 그렇죠. 그 호메이니가 그 혁명이 일어나서 정치 체제를 새로 수립했는데 그 새로운 정치 체제의 핵심적인 다른 나라와 다른 신정 정치를 한다.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통치자를 맡는 세계 지도자 평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장으로 선출되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로 되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서 뽑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항상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권력이죠.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 대통령은 2인자로 이렇게 볼 수 있고 행정부의 책임자로 볼 수 있는데 이 라시시 대통령이 21년에 취임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뭐 우연히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대통령하고도 동갑이 되겠죠. 근데 같은 60년 이쯤에 태어났는데 혁명 이후에 그 검찰총장도 하고 또 대법원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반혁명 세력, 이란의 혁명에 저항하는 세력, 혁명위원회의 또 최고 지도자의 말을 안 듣는 세력, 그런 세력에 대해서 그 악역을 많이 했어요. 악역을 많이 해서.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그 지금 하메이니죠. 처음에 호메이니가 79년에서 89년 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을 역임했던 하메이니가 지금 최고 지도자예요. 종신직입니다. 임기도 없어요. 하메이니가 하메이니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검찰로서 대법원장으로서 많은 그 정적들 혁명에 대해서 협조 잘하지 않는 이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법적 처리를 전담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란 국내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일종의 자신의 오른팔이자 하나의 후계자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릴 때 지금 하메이니의 그 종교적 지도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굉장히 그 하메이니 체제에서는 승승장구를 해갖고 하메이니 체제를 떠받쳐줬던 이란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고 어떤 정치적 숙청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 그렇습니다. 정치적 어떤. 근데 어쨌든 갑자기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과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혹시 배후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CCTV 그 떨어진 헬기에서 뭔가 폭발음이라도 들리고 그런 게 있었으면 당장 그런 쪽으로 몰아갔을 수도 있는 뭐 조종자 교신 내용이라든지.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미국 대통령과 네탄야후 간의 갈등이 지금 상당히 표면으로 나와 있고 또 하마스와 전쟁에 집중하는데 다른 중동 국가와의 어떤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하는 국가라 하지만은 그거는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음모론을 치부하고 제가 봐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가해서 전선을 확대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내용으로 봐서 물리적 증거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네탄야후 정부가 처한 국내 상황을 보면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고 이란과의 전면전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이런
이란 대통령의 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하마스가 어떻게 보면 이란의 대리인 취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어찌 보면 이란이 배후로 지목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하마스뿐만 아니라 그 중동의 여러 가지 그런 단체에 대해서 하마스 단체 재정적 지원을 많이 그렇죠. 해왔죠. 맞아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이 조금은 뭐 갈등을 하다가 약간 좀 누그러지는 듯한 분위기가 최근 들어 좀 있었는데,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둘 간의 어떤 협정, 뭐 둘 간의 대화의 길도 좀 끊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이제 대선을 치르도 있는데 네. 하나의 그 명확한 물증이 없고 주장이 없는 가운데 이번 헬기 추락 사고가 그 이란과 이스라엘과 관계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선동 정치 속에서 하나의 국내 정치가 좀 어지러워지면은 외부의 적을 만들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겠죠. 이스라엘 이란 안에 어떤 그 일부 세력들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이란에서는 이스라엘 관련된 어떤 성명이나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좀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이란이 또 어떤 좀 핵무기 개발을 더욱더 가속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떤 정치 체제에서 절대 권력 1인자하고 2인자의 간극은 1, 2위의 통상적인 간극하고 달라요. 절대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도 대통령과 총리의 그거는 1인자, 2인자지만 행정부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절대 권력자가 하메이니가 건재한 가운데 2인자의 사망이거든요. 외교부 장관 사용할 때 그렇게 내외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은 안 미칠 거로 봅니다. 단지 종신적인 그 이란의 하메이니가 이제 연령이 높으니까 후계 체제, 후계자로서 대통령을 여기 끝내면은 라시시가 할 거라 이렇게 전부 짐작했는데 후계 문제, 국내 정치 문제는 굉장히 혼란이 생겨요. 그렇겠죠. 이제 후계자로 유력한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후계자 선정에서는 조금 혼란을 겪을지 몰라도 대내외 정책, 핵무기도 어떻게 보면 대외 정책이 되겠죠. 방산 정책도 되지만 대외 정책 일부고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어떤 혼란을 겪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인자가 살아있고 2인자의 사망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 이란의 어떤 신정 정치는 대통령을 그 최고 지도자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네요. 그럼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안에 그 최고 지도자 밑에 산하 기구들이 사실상 이란을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2인자적 지위에 있고 행정부의 수장에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그 대통령직을 개성할 사람 정해졌고 6개월 안에 선거하는데 국내 정치는 파란이 좀 일 거예요. 예. 이런데 대외 정책, 핵 정책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변화 없습니다. 없을 것이다. 예, 없습니다. 뭐 역시 또 같은 중동 문제입니다만 국제형사재판소죠. ICC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또 하마스 지도부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혐의가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 일단 구체적인 영장 청구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그 국제재판소 이게 유엔 기구는 아니고 98년에 이제 유엔에 나와 있는 대사들 외교사들들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국제사법재판소를 만들자 만들어서 그 안에 그 2002년도에 거의 서명한 국가들 124개 국가가 거의 가맹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판소에 18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 안에 사무분장이 돼 있죠. 재판관이 있고 재판소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또 기소할 수 있는 기소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검사가 이제 우리 검사장이라 할 수 있겠죠. 카린 칸이라는 그 영국 변호사예요. 그 파키스탄 출신 이 사람이 그 규정에 따르면은 그 몇 가지 4가지 중대 범죄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데 그 개인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데 제일 심한 거기에 내용이 제노사이드. 그 어떤 개인이 많은 사람에게 대량 학살 경우에 하고 인도주의에 대한 반환죄.
그리고 우리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이런데 네탄야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이제 명시했죠. 최근에 그 가자 지역에 인도주의적 물품이 이렇게 반입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막고 전쟁을 시작하니 인도주의적 범죄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수많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인명적인 피해를 주는 부분에서 기소해야 되겠다 기소 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물론 하마스의 지도자 3명에 대해서는 그 지난해 10월 17일에 어떤 테러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를 혐의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네탄야후가 예외 없이 그 4개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하마스급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네탄야후도 엄청나게 분노할 것이 이스라엘 국민들도 그렇게 하고 그 테러를 시작한 것은 어쨌든 하마스가 테러를 해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정당한 국가로서 권리를 행사했는데 이 과잉 권리 행사를 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 그 국제범죄 요건에서 제노사이드 또 인도주의적 원칙에 대한 반환죄 이런 걸로 이렇게 기소를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지도부하고 이스라엘은 좀 망신을 당한 거죠. 하마스급으로 취급당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관할권 문제가 있고요. 영장 발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소의 판사들이 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하느냐의 문제 절차가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혹시 송상현 서울법대 교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서울 송상현 아주 그 국제범죄 형법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2003년 이후에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일했고 재판소장으로 지금 일을 한 적이 있어 아주 그런 경우인데 이게 소장이 이제 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영장 청구를 인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체포할 수 있느냐 문제는 또 관할권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 124개국인데 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로마 협정에 가담도 안 돼 있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가 어느 나라에 간다. 그래서 그 나라 권한 검사가 체포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죠. 아니,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판사들이 그거를 발부를 한다 하더라도 보니까 예전에는 카다피 또 그리고 푸틴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었는데 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건가? 관할권의 이제 주체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만약에 어느 정부에 들어갔는데 어느 국가에 들어갔는데 그 국가가 가담했기 때문에 그에게 쪼인했기 때문에 체포할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할권 우선순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국내적 판단이 우선이에요. 국내법적 권리가 우선이고 국제적인 요구가 차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정치적 국내법적으로 체포 안 하겠다면 체포할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탄야후가 여행하더라도 그 나라가 ICC의 가면 국가라도 그 서명한 국가라도 그 나라에서 체포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국가에서는 또 외교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실제 거니까. 체포할 수 가능성도 없고 체포할 수단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국제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다가 어저께는 유럽의 큰 나라라면은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스페인도 굉장히 큰 나라고 강대한 나라인데 스페인과 노르웨이가 어제 갑자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아니죠. 지금 그 어제 나와서 한 이야기가 스페인 외교부 장관 이야기는 중동의 평화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겠다. 여러 가지를 이스라엘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국가로 승인 안 해왔는데 팔레스타인 승인한다. 이스라엘은 지금 날린 거예요. 지금 소추도 됐는데 또 그 당장 어제 뭐 덴마크, 노르웨이인가요? 저 스페인에서 대사들 소환하고 뭐 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에 보면 하마스가 많은 테러를 하고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외교적으로는 득점을 해가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은 그 회원국이 아니라서 ICC에 관할권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간 본인들의 국제적 입지가 좁아지는 듯한 많이 형국이 좁아졌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자기 지도자를 ICC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소를 하니까 국내적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네탄야후에 대해서 동정론이 생겨가지고 원래 인기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외부에서 전쟁 위기가 오니까 내부에서는 내부 결속하는군요. 국내적으로는 인기가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망신당하고 개인의 망신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좀 조금 수치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조금 개강시켜서 지금 가자 지역에 대한 작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네. 장기적 정책을 고려하면서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전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북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7일이죠. 북한에서 새로운 유도 기술 자치 유도 항법을 도입한 탄도미사일 시험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치 유도 항법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기술입니까? 그래서 북한은 용어를 잘 만들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이 만들어서 발표하죠. 그래요? 또 조선중앙통신에서 네. 발표했는데 이런 것을 해놓으면 또 북한이 언어를 만들면은 또 우리가 또 광고를 잘해줘요. 우리 언론이 그걸 받았으니까 그걸 막 북한이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뭐 발전시킨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큰 그게 아니고 탄도미사일에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정확도가 떨어져요. 네. 공상오차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목표한 지점에 떨어뜨리는 기술이 부족한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기술을 좀 발전시켜서 접목시켰다. 우리는 그래서 어제는 뭐 김정은이 나서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원하는 대로 핵무기도 탑재해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우리 너무 광고해 줄 필요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북한 용어에 매달릴 필요 없고 조금 오차를 줄이는 기술을 좀 개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북한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를 건설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유행이 있는데 빙산형이 있고 빙산, 빙산. 빈상. 빙산은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10%거든요. 90%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 보고형은 있는데 길이가 짧은 고기가 빵빵하게 커 보이잖아요. 그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형이라 그래요. 보고형. 버거 고기 좋아하셔요? 보거. 버거탕. 예. 버거가 이게 빵빵하게 보이잖아요. 네. 정면에서 보면 큰 고기처럼 보여서 위기를 모면하는데 요즘 북한이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나라들은 군사력을 한 10 정도로 보이고 90을 감춰놓고 우리는 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막 좀 우리 힘이 세 덤비지 마 이런 식으로 좀 버거형 군사력 과시를 하고 있다. 뭘 해놓고 뭘 새로 개발한 것처럼 떠드는데 핵무기만 해도 얼마나 낡은 무기예요. 45년에 썼던 무기인데 지금 2025년에 무슨 신형 무기가 되겠어요. 북한은 조금 과시하고 있어요. 실제보다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이라든지 군사 전문가들이 거기 춤추면 안 돼요. 정확하게 보긴 봐야 되지만은 뭐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이제 미사일 좀 정확도 높이는 거 좀 했다고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치 유도 항법. 그는 물론 그 어떤 기술이 개발됐는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막 무기를 자랑하고 다니는 국가구나 체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네이밍에 불과하다. 거기에 굳이 뭐 그렇습니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너무 과잉 반응할 필요 없어요. 요즘 북한에서는요. ICBM 목걸이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ICBM 뭐 화성 18호로 제가 봤는데 그게 북한이 개발해서 발사한 것 중에 사거리도 제일 멀리 나가고 이게 길이도 제일 긴 거에 한 25m 정도 되는 지금 그 화성 길인데 17형 예. 사진이 나가고 저걸 있는데 이제 뭐 먹거리로 만들어 다고 다니는데 우리가 북한이 정말 힘이 센 나라다. 이거 주민들한테 이게 목걸이를 달렸다 하는 것은 체제가 그만큼 불안한 거죠. 우리 체제는 핵무기도 갖고 있고 북한 체제는 이렇게 큰 미사일도 갖고 있으니 우리 체제가 영구적일 것이다. 그 보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옆에 또 초상화도 걸어놓고 같은 반열에 올랐다고 이렇게 또 우상화도 하고 또 이 ICBM 화성 17형
목걸이 만들어가고 돌리가 보면 체제가 매우 불안한 부분이 있구나. 주민들에게 충성심을 쥐어짜구나. 그냥 뭐예요 충성심인데 충성심을 쥐어짜면 충성심이 아니잖아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의 우선거리입니다. 그 나라에 위력 있는 미사일을 목걸이를 달고 다니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전부 체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과시형인데 어쨌거나 우리 군도 뭐 어떤 그 기술을 쓰든 어떤 무기를 쓰든 대비 태세는 확실하게 갖춰야겠습니다. 그럼요. 그것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네. 국민들의 또 그런 데 불안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그걸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보여줘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회장님과 하는 전쟁 얘기는 오늘 또 여기까지 예,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